2004년 7월 6일 아침 미국 뉴멕시코주 혼도에서 농장을 여러 개 갖고 있던 샘 도널드슨은 그중 차베스 캐년에 있는 농장을 방문했습니다. 샘 도널드슨은 당시 ABC 뉴스의 앵커이기도 했습니다. 일꾼들은 모두 나와 일을 하고 있는데 농장의 관리 감독자인 폴 포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꾼들은 감독이 어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평소 근면 성실한 폴이 아픈가 싶어 연락을 해보지만 연결이 안 됐습니다. 샘은 농장 안에 있는 폴의 집을 찾아갔고 문을 열기도 전 공포 영화에서나 볼 법한 현장을 마주합니다. 현관으로 다가갈수록 곳곳에 깨진 유리 조각들과 핏자국들을 보게 됩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아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응고된 핏자국이 많이 보였고 마치 피 묻은 시체가 끌려간 듯 바닥에 붉고 마른 띠가 있는 것을 보곤 곧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윽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 곳곳을 살펴보다 장롱에서 구겨진 피 묻은 옷을 찾았습니다. 집안엔 핏자국을 제외하면 어질러진 모습도 아니었고 너무 평범했습니다. 집 마당에는 농장일과 관련된 기구들이며 굴착기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길 위에 떨어진 혈흔을 따라가다 보니 굴착기 타이어 자국으로 이어졌고 그 끝엔 퇴비 더미가 있었습니다. 형사들이 퇴비 더미를 파헤치자 시신들이 나왔습니다. 이 집의 가장이었던 폴과 그의 아내 트라이온, 딸 마릴레아였습니다. 시신에선 모두 총상이 발견됐고 형사들이 샘에게 포지 가족에 관해 묻자 아들과 딸을 둔 평범한 4인 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폴은 3년 전인 2001년부터 농장의 감독을 맡아왔고 일꾼들과 함께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혹시 인간관계나 가족 관련 짐작가는 부분이 있는지 물었으나 겉으로 보기엔 가족사도 평범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다고 증언합니다. 형사는 이 집에서 사라진 아들과 픽업 트럭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제 이웃과 일꾼들을 상대로 수사하려 할 때 픽업 트럭이 마당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린 이는 앳된 얼굴의 남자아이였습니다. 샘은 그에게 코디라고 부르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립니다. 코디는 창백한 얼굴로 아무 말도 못했고 형사는 그에게 어디에서 오는 길인지 물었습니다. 그는 어제 아침 아버지와 다투고 집을 나갔다가 친구네 집에서 자고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다툰 이유를 묻자 아버지로부터 일을 못한다는 핀잔을 듣고 화가 나서 가출을 결심했지만 하루가 지나 누그러져 돌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30분도 못 버틸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가 타고 온 트럭 내부를 살피자 피 묻은 장갑과 내부 곳곳에 혈흔이 있었습니다. 14살의 어린 아이가 경찰을 상대로 거짓을 고하기엔 버거웠습니다. 코디는 울먹거리며 금세 무너졌고 경찰에 연행됩니다. 조서실에서 그는 전날인 7월 5일 아침에 부모와 여동생을 총으로 살해해 묻었다고 시인했습니다. 14살의 소년이 가족을 한 명도 아닌 3명이나 살해했다는 것에 지역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ABC 뉴스의 앵커가 소유한 농장에서 일어난 일이었기에 더욱더 매스컴에선 앞다퉈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뉴스가 보도될수록 처음 어린 악마라고 부르던 코디에게 동정 여론이 형성됩니다. 조사할수록 밝혀지는 코디의 생애는 너무나 지독하고 비극적이었습니다. 코디 포지는 1989년 10월 뉴멕시코주에서 폴 포지와 어머니 칼라 버스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코디가 3살이던 1992년 부부는 이혼합니다. 칼라는 아들 코디를 사랑했지만 키울 여력이 못됐고 결국 폴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폴은 이혼 후 샌디라는 여성과 재혼하였습니다. 그는 어린 아들에게 걸핏하면 폭행을 가하기도 했지만 코디는 다행히 샌디의 보살핌 아래 평범하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도 잘 적응해 친구도 많았지만 공부에는 관심을 두지 않아 성적은 좋지 못했습니다. 성적표가 나오는 날에는 폴에게 가혹한 폭행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폴과 샌디의 결혼 생활도 1998년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와 둘이 남게 된 코디는 어머니의 자리가 그리웠지만 내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흐른 후 아버지 폴은 3번째 가정을 꾸리며
코디에게 어릴 적 헤어진 친엄마와 살라며 칼라에게 보냈습니다. 칼라는 이혼 후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코디를 만난 칼라는 극진하게 아들을 사랑해 주었습니다. 하루하루 행복한 날을 보냈지만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도 유효 기간이 3달 뿐이었습니다. 모자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칼라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어린 코디에게 눈앞에서 어머니가 숨져가는 모습은 평생 남을 트라우마가 됩니다. 코디는 영원히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고작 3개월 만에 그 꿈이 깨져버렸습니다. 아직 어린 코디는 보호자가 필요했고 아버지 폴은 재혼한 가정으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집에는 계모 트라이언과 코디보다 1살 어린 트라이언의 딸 마리엘라가 있었습니다. 칼라를 만나기 전 코디에겐 샌디가 어머니의 자리를 메워줬지만 친엄마를 만난 후 짧은 시간이나마 받은 엄마의 사랑과 트라우마로 어린 코디는 매우 괴로워했고 새로운 집에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트라이오는 말도 잘 안 하고 소극적인 코디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함께 산 지 1년이 돼갈 무렵 아버지 폴은 샘 도널드슨 농장의 관리 감독자로 고용되었고 가족은 농장으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농장은 주변에서도 규모가 컸고 많은 일꾼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폴은 농장을 관리했고 일꾼들 또한 성실히 임했습니다. 폴은 12살밖에 안 된 코디에게 운전을 가르쳤고 짚을 베는 법과 농장의 일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어린 소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 가기 전까지 일하고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곧장 농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학교에 가지 않는 날엔 종일 농장 일을 해야 했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밥을 굶거나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했습니다. 폴이 아들에게 언어적 신체적으로 학대하자 계모도 가담합니다. 코디는 집에서도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계모는 모든 집안일을 시켰고 딸에게 코디가 잘하고 있는지 감시하게 했습니다. 마리엘라가 코디의 실수를 고자질하면 보상해주고 코디에겐 벌을 주었습니다. 3년 넘게 코디를 향한 가족의 학대는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속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아버지에게 발로 차이고 주먹으로 맞았습니다. 코디는 몸과 마음이 상처투성이었지만 자신이 당하는 학대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폴은 2004년 7월 4일 밤 코디를 한계치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고된 하루가 끝나고 잠자리에 들 시간 폴은 코디를 안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보인 것은 침대에 알몸으로 누워있는 계모였습니다. 폴은 코디에게 계모와 관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순간 코디는 역겨움을 느끼고 그럴 수 없다며 방을 뛰쳐나갔습니다. 자신의 방으로 들어와 진정하려 하는데 폴이 뒤따라왔습니다. 그를 쳐다보기도 싫었지만 폴은 손에 든 인두기를 그대로 코디의 팔에 갖다 댔습니다. 깜짝 놀란 코디는 그대로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 맨발로 농장을 달렸지만 아픈 줄도 몰랐습니다. 그는 쌓아놓은 집들 사이에 숨어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하지만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결국엔 집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코디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했고 일을 하러 가려던 폴과 마주칩니다. 폴의 뒤로 마리엘라가 보였습니다. 폴은 코디를 보자 다가와 서슴없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폭력 앞에 코디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 분이 풀리자 폴은 다시 출근 준비를 하고 코디는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코디는 자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소파에서 책을 읽던 계모를 봤지만 둘은 서로 본 척도 안 했습니다. 코디는 평소 폴이 보관해두던 389경 총을 갖고 와 계모의 옆머리에 그대로 2번 발사했습니다. 총소리를 듣고 폴이 다급히 현관문을 열었고 코디는 기다렸다는 듯 그를 향해 그리고 그 뒤를 따라온 마리엘라를 향해 남김없이 총알을 발사합니다. 그가 정신을 차렸을 때는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코디는 시체들을 숨겨야겠다고 생각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드넓은 농장 한쪽에 매장하기로 합니다. 그는 시체를 한 구씩 끌어 굴착기의 바구니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땅을 파려 하자 쉽지 않았고 소음과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란 생각에 매장을 포기하고
옆에 있던 퇴비 더미를 그대로 시체 위로 옮겨 덮었습니다. 이후 그는 피 묻은 옷을 벗어 장롱에 구겨 넣고 새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총을 챙겨 들고 트럭에 탄 후 음료수 캔 하나를 사 마시고 친구네 집에 도착했을 때 겨우 진정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무슨 일인지 물었지만 코디는 부모님께 꾸중들어 가출했다며 하룻밤만 재워달라 했습니다. 잠을 이룰 수는 없었고 코디는 새벽녘 친구의 집에서 나와 강에 총을 버리고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코디의 진술을 들은 형사들은 그의 몸을 살폈고 한쪽 팔은 인두기에 찢어져 화상을 입고 부푼 상태였습니다. 2006년 1월 16살의 나이에 코디 포지는 아버지와 계모, 의붓 여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는 나이 때문에 청소년 범죄자로 기소되었지만 판사는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해 청소년 또는 성인으로 형을 선고할 재량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코디의 변호인은 아버지와 계모가 코디에게 가한 심리적 고문,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를 강하게 주장했고 다양한 증인의 증언으로 뒷받침하였습니다. 첫 계모 샌디는 결혼 기간 폴이 여러 차례 코디에게 폭행하는 것을 말렸다며 증언했고 평소 폴이 근친상 간에 환타지가 있다는 것도 증언했습니다. 그는 폴이 결혼 기간 동안 그런 비디오 테이프를 소장했다고 말했습니다. 40명 가까이 되는 농장 일꾼들 또한 코디가 그의 아버지로부터 당한 학대에 대해 증언합니다. 폴은 화가 나면 도구를 가리지 않고 마구 휘둘렀고 코디는 저항도 하지 않은 채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올가미로 채찍질 당하고 말에 묶여 끌려가고 건초 갈고리에 뾰족한 끝으로 손등을 찍히기도 했습니다. 코디 또한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증언대에 섰고 자신이 그동안 겪은 학대와 사건 전날 밤과 가족을 살해한 날의 공포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아버지가 계모와 관계를 맺도록 강요했을 때 그는 더러운 기분이 들었고 역겨움을 느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아침 완전히 절망에 빠져 있었고 그의 변호인들은 그의 판단력이 손상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코디에 대한 멍이나 학대 흔적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증인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들은 폴과 계모 트라이언의 가족들이었고 학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배심원단에 끔찍하고 피 묻은 범죄 현장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디의 학대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사춘기 청소년의 폐륜 범죄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무려 3명이나 죽인 끔찍한 살인자에게 동정해선 안 된다며 가족 사진이 담긴 앨범을 제출했습니다. 농장의 집에서 찾은 앨범엔 많은 가족 사진이 있었고 사진 속 코디는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공평하게 사랑했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배심원단은 끔찍한 현장 사진과 코디를 번갈아 보며 3건의 살인에 모두 유죄 판정을 내립니다. 재판 동안 그를 지지했던 코디의 가족 중 많은 사람이 무너지고 울었습니다. 칼라의 여동생은 언니만 살아있었어도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라며 오열하다가 들것에 실려 법정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워낙 잔혹한 사건에 코디는 청소년이 아닌 성인 범죄자로 적용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법정엔 계모의 전 남편이자 마리엘라의 친부 제이크 슈미드가 참석했고 코디의 진술을 모두 들은 그는 판사에 관대한 처분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가족을 죽이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코디의 말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마리엘라 또한 엄마와 새아빠의 희생자였을 거라며 그저 다른 종류의 학대를 받은 그녀는 코디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호소했습니다. 판사는 코디에게 청소년형에서 살인죄를 적용하며 파격적인 선고를 했습니다. 만약 성인으로 선고받았다면 최고 형량인 종신형을 선고받았을 것입니다. 코디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21살이 될 때까지 청소년 시설에 머물도록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2010년 10월 9일 21번째 생일에 공식적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